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35번째 시간입니다. 새참같이 반가운 팟캐스트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재밌다는 평가도 있고 덜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 총선 때도 보니까 팟캐스트의 이력이 대단했거든요. 저희도 한몫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예, 지난주에 정한울 여론 전문가 선생님이랑 총선 분석해봤는데요. 이번에도 이어서 우리 서강대 소복경 교수님과 함께 이번 총선을 분석해보고 나아가서 대선까지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심층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시민들에게 청량감 있는 분석 결과를 내놓고 계시는 소복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잖아요, 선생님. 청량감. 아유, 무시무시합니다. 매우 청량감 넘쳐요. 예. 그 구태의연한 정치평론가들은 다르더라고요. 예. 세상에. 이거 목소리부터 좀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예, 목소리도 시원하고 분석도 절묘하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늘 함께해 주시는 칼 폴란 연구소 정태현 소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총선 4월 13일 벌써 지금 한 2주일 가까이 가고 있나요? 네, 열흘 예. 남았죠. 정태현 선생님 행복하게 주무시고 계시죠? 아니요, 전 하루 딱 즐거웠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왜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 야당이 지금 보여준 모습이 별로 이렇게 개선된 모습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동안 크게 진행된 건 없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선거가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 국민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물을 먹은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통쾌하게 생각하고 물을 먹었다. 정부와 여당이 물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야당에서. 아주 편파적인 방송입니다. 저희요? 저희는 노골적으로 민중의 편에 서 있죠. 저희는 왜곡 보도는 안 하고 민중의 편에서 편파를 하시는군요. 편민 방송입니다. 민중의 편에서. 예, 서복경 선생님 총선 결과 여기저기서 멘트도 하시고 대담도 하셨던데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하시면 어떻습니까? 한 2주 지나니까 이제 조금 그때 한겨레신문 대담 때는 그 다음날 바로 하시지 않았나요? 4월 14일 날인가? 예. 근데 지금 한 2주 지나셔서 이제 정리를 좀 하신다면? 아직도 머리가 복잡하고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니, 이 커다란 결과 앞에서도 걱정을 한다는 것은 야당이 자기 실력으로 얻은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기 실력 유권자들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표를 주시긴 했을 텐데요. 예. 문제는 지금 원내 큰 3개의 정당이 모두 불확실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유권자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정당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어떤 걱정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학자로서는 이런 상황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뭔가
정치의 대변동 같은 게 일어나고 막 역동적인 변화. 아니 그럼 경제학자 경제위기가 오면은 즐거워요. 괴롭지. 그래서 걱정이군요. 분석할 게 많아지니까. 제가 한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예, 지금보다 10살 정도 어렸을 때는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 가니까 재미보다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변동이 심하면 좋은 방향으로 변동이 아닐 때 또 굉장한 힘에 의해서 변동이 일어나는 게 아닐 때는 민중들만 괴롭거든요. 가난한 사람들만 괴롭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차피 새누리당도 좀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국민의당도 뜻밖의 성과가 있었지만은 호남 개혁 민심을 생각하면 함부로 못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제1당이 되긴 했지만은 정당 투표에서 3등에 되고 호남에서 참패하면서 정신 바짝 차렸다 이렇게 건강한 자극적 요소들이 가득하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선생님. 결국 이게 네. 특히 이제 사회 현상이나 정치 현상은요 자연 현상하고 굉장히 다른 게 저희가 이제 물이 반밖에 없다, 반이나 있다 차이처럼 결국은 이제 원내 정당들이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요. 예, 그게 참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 전에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뽑아주십시오. 해서 뽑혔으면 해석이 간단하죠. 근데 선거 전에 이 원내 3당이 사실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참 모호하거든요, 지금. 새누리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었고. 예, 없어. 예, 또 민주당은 사실 선거 직전에 원내 지도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경제가 중요하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에 있어서 굉장히 혼선이 있었고 근데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1당도 아니고 2당도 아닌 무엇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했는데 국민의당의 것이 뭐냐 그러면 국민의당이 원내에 들어갔을 때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고 어떤 정책을 우선할 거고 이런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분들이 선거의 결과를 놓고 무엇을 우선해가지고 이 국정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참 불확실한 거죠. 서복경 선생님이 지금 이제 당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대통령을 보고 또다시 절망을 느껴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 여야 누구나 이번 선거는 박근혜 심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무능이라든가 그리고 계속 나빠진 경제 그런데도 자기가 고집하는 어떤 방향이 옳다고 한 거에 대한 심판이라고 봐야 되는데 2주 동안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소통을 하겠다 그러면서 언론사 간부 만나겠다는 게 대통령이 한 유일한 일이고 계속 옛날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화가 일자리를 만드는 거다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또 서비스 민영화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앞날이 좀 깜깜하죠. 앞으로도 안 바뀔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그래서 대선이 조금 낙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남은 1년 7개월 동안 잘해서가 아니라 여당이 계속 이른바 똥볼을 찰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로 인해서. 잘해야죠. 사실은 잘해야 되는데 야당이 잘할 거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마 대통령하고 여당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이제 마찰이 일어나겠죠. 아무래도 지금처럼 대통령이 고집하는 대로 가면은 굉장히 불리해지니까 그리고 저쪽에 이제 대선 후보가 나타나면 대통령하고 이제 뭔가 마찰이 일어나겠죠. 예. 아니 갑자기 내가 정치 평론하는 거야. 아니 우리 국민들은 사실 우리 방송 듣는 시민들도 그렇고 참여연대 간사님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하고 교육엔 다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한 말씀 하시잖아요. 진짜 어디 가면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각각 관점이 달라서 문제지 아주 다들 해박하세요. 자, 그러면 세 당은 이야기했는데 정의당 플러스 진보정당은 어땠나요? 보시기에. 정의당도 지금 내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쭉 그 자료들을 보면서 이게 참 19대 총선에 이제 통합진보당, 당시의 진보신당이 얻었던 득표수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5% 정도가 빠졌는데요. 대신에 이제 그 전국적으로 굉장히 골라요. 정의당의 득표 지지가. 예컨대 19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기도 일부 지역이라든지 당시에 굉장히 대안이 필요했던 호남 유권자들 이 정도에서 굉장히 도드라진 득표가 있었던 반면에 다른 쪽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그 절반 수준 이런 이제 불균등한 지지 분포를 보였다면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의 지지표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분포가 고른 상황이다. 그런 면이 이제 정의당이 앞으로의 어떤 뭐 확장성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할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원내 지금 4당 체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갖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당의 어떤 정책 노선은 상당히 나머지 세 당에 비해서 명료한 편이지만 그게 유권자들한테 전달되기에는 참 어려움이 클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득표율 7.2%내 골고루다. 그럼 사실상 4개 정당 중에서 유일한 전국 정당이 정의당이네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 딸은 그렇게 무슨 정치에 관심 있는 친구는 아닌데 물론 제 영향을 조금 받긴 하겠지만 근데 정의당이 늙은 정당이라는 느낌이 든대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거든요. 국민의당은 최근에 이제 출범한 그러니까 뭐 다른 당과 비교해서라기보다 진보 정당이 좀 참신하고 뭔가 치고 나가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정의당은 이제 심상정 노회찬의 이미지로 굳어지면 그분들이 젊지 않거든요. 저하고 나이가 같거나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정당이라든가 그러니까 실제 정책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옛날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많이 주고 젊은 사람들을 키우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젊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율이 높았을 텐데 그 선거 결과로 보면은 그런데도 이 정확히 제 딸이 한 표현을 쓰면 구린 정당 같다고요. 안타깝네요. 예, 그런 부분은 빨리. 근데 반면에 녹색당은 굉장히 젊은 그런 느낌을 줬거든요. 신선한 느낌이 있죠. 그런데 정말 실망했을 거예요. 그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그건 진짜 이 분석이 필요하고 약간의 코멘트가 필요합니다. 1%가 안 됐어요. 서복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당. 약간 지식인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서 되게 저는 좋은 성과가 나올 것같는데 저는 이제 결과 보자마자 항상 지식인들 또는 우리 시민단체들은 늘 소수의 현상에 너무 주목하는구나. 페이스북을 믿지 말자. 생각하는구나. 저는 딱 반성이 바로 들더라고요. 저는 정의당은 한 10%, 그다음에 녹색당 한 3%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부터 딱 벌써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나치게 낙관적이 언제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다음에 우리 동네 사람들만 주로 보니까 우리 청취자들 고백하면 맨 우리 주변에 정의당이나 녹색당 좋아하는 분들만 많으니까 물론 제1야당이냐 제2야당이냐 가지고 뭐 논쟁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뭔가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정치 공반 입장에서 보면 유권자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측면이냐면요. 왜 우리가 뭐 우리나라도 무소속 후보들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작은 정당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건데요. 그런 작거나 큰 걸 떠나가지고 가능하면 유권자들은 정당 공천받은 후보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무소속 후보보다는. 그 이유가 이 두 가지 문제인데요. 유권자들도 이 현대 국가가 굉장히 복잡한 정책들로 구성돼 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예측 가능성을 얻고 싶어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정책, 예를 들어서 노동 정책과 복지 정책이 따로 가는 게 아니고 환경 정책하고 고용 정책이 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어렴풋하게나마 전체적인 어떤 국가 운영 방향에 각각의 정책들이 서브로 배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합 선물 세트 한테 지지를 보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 정당이 원내 의석을 얻었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기대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특히 선거제도 측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볼 때 이 이슈 정당이라는 느낌,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보다는 어떤 마니아틱한 이런 이제 느낌을 주는 것이 좋은 정당이긴 하나 원내에 의석을 주기에는 저당이 표방하는 어떤 전체적인 국가 운영 프레임이나 또는 그 하에 배치되는 세부 정책들이 뭔지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녹색당이 실제로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녹색 비전에 따른 국정 운영 방향은 분명히 있는데 유권자들이 인식을 할 때는 환경 정책만 얘기한다, 생태만 얘기한다라고 하는 부분적으로만 전달이 되고 있는 면 이런 게 이제 득표력 확장에 대해서 장애가 되는 부분들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녹색당은 좀 고민이 되는데 녹색당이 지금 탈성장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실업자가 늘어나고 구조조정이 일어나는데 탈성장하죠. 0% 성장하죠. 그러면은 이건 직접 삶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해명이 없거든요.
사실은 탈성장하려고 해도 굉장한 과도기가 필요하고 사람들 말하자면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과도기에 대한 설명 없이 이제 탈성장 얘기가 들어가니까 조금 저거는 이상적이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정의당이 못 받은 거는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정의당을 좀 찍어봐도 뭐 바뀌겠어라든가 또는 다음 대선까지 고려했을 때 정의당이 커지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생각에는. 근데 조금 예. 이제 제가 이렇게 선거 직후조사 자료들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요. 유의미한 것들이 일단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각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평균적인 나이대를 보면요. 정의당이 한 39세 정도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한 40세 정도 되고요. 국민의당 투표자들 평균 연령이 한 48세 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한 유권자들의 연령이 54세 정도가 돼요. 아, 재밌는 통계네요. 예,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민주당하고 정의당 지지 유권자들의 나이대가 겹치는 거고요. 예. 좀 더 이제 이 연령대가 젊은 분들이 이걸 이제 지지를 한다. 그런 면에서 봐서는 이 정의당이 이제 아까 그 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차세대 정치인들을 키워나가는 문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 지금 기대를 주는 유권자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이 젊은 세대 정치인들을 키워나가는 작업은 정의당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인데요. 예. 또 하나 이제 보면은 각 그 세대 집단이죠. 20대, 30대, 40대 뭐 이런 이제 연령 집단별로 정당 분포도를 보면 이번에 이제 과거와 굉장히 다른 구도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쭉 그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20대 같은 경우, 20대와 특히 이제 30대에서 정의당 지지자가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 30대, 20대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많아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이제 약간 볼륨 차이 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정의당이 이제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데, 30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볼륨이 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당, 그 다음에 정의당 볼륨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늘어난 거죠, 30대에서. 그래서 정의당에 있어서는 이 30대 유권자 집단에 있어서 지지가 급증한 이유가 뭔가 이런 문제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노유진이 그렇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죠. 네, 네. 노유진. 뭐 이번에 선거에서 팟캐스트들이 많이 활약했는데 네. 노유진이 뭐 80만 명이 듣는다고 하니까.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면 30대가 굉장히 튀거든요, 지금. 30대가. 네, 지금. 그렇죠. 30대가. 노유진을 30대가 잘 아는 분들이죠. 네. 20대들은 또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을 모르는 분들도 있기도 하지만. 예. 근데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젊은 유권자들의 평균이 젊다. 예. 국민의당이 오히려 48세다. 예. 새로운 정당의 안철수의 느낌이 젊은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우리 호남에서 보내온 메시지 비슷하네요. 호남에서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2번, 4번을 많이 찍었고 좀 어르신들이 3번을 많이 찍었자 더불어민주당 혼내주자 하면서 이랬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정확한 문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의 예. 경우에는 예. 추가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번에 새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국민의당 득표는 아주 단순화시키면은 이 신규 참여 유권자들 중에 쭉 분포가 됐겠죠. 근데 이 신규 참여 유권자가 19세에서 22세 그룹인데요. 이 집단에서는 국민의당 지지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집단에서 1위를 차지하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은 이번 선거에서 50대하고 60대의 새누리당 지지가 굉장히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층에서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국민의당 이동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40대에서도 이 새누리당에서 지지가 빠지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 빠진 부분들이 국민의당으로 이동을 해서 주로 40, 50대 지지 이동의 볼륨이 커요. 국민의당 포지션이. 그래서 아마 평균 연령대가 그렇게 나오지 않나. 예, 재밌습니다. 그럼 선생님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민의당이 야권 분열이라기보다 야권 확장으로 기여했다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19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략 이제 국민의당이 지금 득표수를 100으로 놓으면요. 19대에서 새누리당 찍었다가 이동한 해서 지금 국민의당에서 이 구성비를 가지는 게 한 40% 되고요. 40%. 그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이동한 볼륨이 한 4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한 90%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40%하고 49%니까 이거는 뭐 이제 조사 데이터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대충 타이라고 봐야죠. 이게 아마 국민의당 입장에 있어서는 앞으로 굉장히 그 좋은 조건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일 수도 있는 언제든지 거죠. 양쪽으로 다시 예.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유동성이 가장 큰 정당이 국민의당이라는 건 뭐 시민사단체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잘하면 이 지지 유지되겠지만은 실망하면 바로 빠질 것이다. 특히 호남 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 심판 때문에 국민의당을 선택하는 국민의당이 좋아 선택한 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지금 분석 결과 나오니까 국민의당은 정말 저는 이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남 민주당은 더민주의 심판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 과거에 새누리당을 지지했다가 이번에 옮기신 분들은 박근혜 심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해도 너무한다. 이거 심하다 이렇게 된 거겠죠. 예. 예. 근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갔다는 면에서 야권 분열 요소가 야권 확장 요소가 공존하는데 약간 더 컸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가요? 50대 40이면?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대충 볼륨을 보는 거기 예, 때문에 예. 한 그 8, 9% 정도 차이는 큰 오차 범위 의미가 있다. 감안하면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3, 40곳에서 야권 후보가 분열돼 새누리당이 조금 더 얻었다. 이런 지적은 일면 타당하기도 한데 그렇게 큰 분석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과 우리가 이후에 예. 새누리당이 100석 이하로 떨어질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몇 군데는 좀 아쉽잖아요. 안산, 단원, 답을. 안양, 경기도 안양, 심재철. 있는 데는 정말 떨어뜨렸어야 되는 곳들인데 새누리당은 네. 저희는 뭐 민편 방송이니까 민중 편들기 방송. 근데 이제 이런 데는 좀 아쉽긴 하던데 어땠어요, 선생님?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유권자들의 지지 분포 이런 예. 거를 볼 때는 의석수가 아니라 득표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한 3%만 넘어가도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그런 가설들은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몇 석이 더 넘어갔냐 아니냐보다 지금 현재 이 지지 분포가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니까 이 배열이 바뀌었냐 이 문제가 이제 이 향후의 정치 운영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측면들이겠죠. 지금 저기 얘기하신 예. 거는 대여섯석을 그런 데를 꼽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이전의 예측은 수도권 5, 60석이 넘어간다고 예측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었고 그렇죠. 오히려 80석이 날아간다. 예, 근데 오히려 안 맞았고. 상당히 압도적으로 이겼고. 아무튼 몇 군데에서는 분열의 악영향은 있긴 있었는데 그걸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다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는 걸 하고. 선생님 하나씩 물어보면 오늘이 이제 저희가 26일인데 어저께 최장집 교수님이 새누리당도 가고 그러셨던데. 그러셨더라고요. 늘 새누리당은 뭐 약간 위기에 빠지면 뭔가 바꾸는 척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새누리당 좀 바뀔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노력은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하고 조건이 조금 다른 측면들이 걱정이 된다. 예.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2003년 그때 왜 뭐 차떼기 파동 있고 막 이럴 때 전막 당사로 갈 때, 예. 그럴 때는 사실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새누리당 안에 이 소장파 그룹이 세력화돼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뭐 원희룡, 남경필, 정병국 뭐 이런 그룹들이 있었죠. 예. 그랬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집단이 있었다 당 안에. 그 다음에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그 문제가 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유력한 차기 주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대위 이런 형태로 이 변화를 주도하셨죠. 어쨌든 그 내용으로 이분이 대선을 치렀던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새누리당은 어쨌든 당 내에서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 안 보인다. 이게 이제 세력화될 가능성도 물론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아직은 안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추어서 봤을 때는 이 전망을 뭐라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렵다. 예. 부정적 전망이시네요. 별로 안 바뀔 것 같다는 느낌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안 가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총선의 결과치가 새누리당한테 좋게 작용을 하려면 대통령하고 새누리당 관계에 있어서 이 이니셔티브를 이제 당이 질 수 있어야 그래야죠.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뚜렷하게 주도 세력이 안 보이는 상황이면 대드락, 그러니까 교착 상태가 지속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교착을 하는 거는 솔직히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그건 그분들 문제니까.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이 행정부하고 의회의 어떤 정책 혼선이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는 유권자들이 보게 될 것이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그 시민사회의 냉철한 이상으로 봤을 때 또 공정한 관점으로 할 때 새누리당이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리고 시민사회랑도 좀 소통 좀 하면서 합리적인 보수로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개인 안진걸, 이 박근혜 새누리당권의 행태에 대한 분노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제 자신으로서는 그래, 이놈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폭망해버려라. 대선 때까지 그렇게 가서 오히려 불같은 심판, 이번 총선은 불같은 경고였다면 아예 한 번 더 불같은 심판을 당해서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쪼그라들어서 더 이상 그런 나쁜 정권이나 정책은 이렇게 사라지는 영향력이 이제 이런 생각이 막 공존한단 말이죠. 안 처장님 정신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러면 너무 그런 분노와 그런 막 선멸 이런 걸 생각하면 근데 그게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되면 그 기간 동안의 피해는 결국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봐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 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셔야죠. 1년 7개월 동안 정부와 여당이 헤매가지고 야권이 정권 교체를 하는 게 수월한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걱정하는 게 그래서 이성으로는. 근데 그럼 그 1년 7개월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되겠냐. 그렇죠. 이 극심한 양극한 민생고 시대에 내가 꼭 올바른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선택은 동시에 해요. 실제로 선생님 저는 우리가 책임 있는 NGO잖아요. 그리고 뭔가 막 어디에 분노와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정태인 선생님 아까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약간의 저주를 주셨거든요. 아니, 혼자 저주하면 아니,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지. 경제 굉장히 나쁘거든요. 지금 뭐 대체로 장기 침체 이미 들어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구조조정까지 이제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공적 자금 들어가야 되고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돈이 필요한데 증세는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하늘에서 발권을 하자라든가 이런 사고를 하는 건데 솔직하게 임금이 올라가야 돼요. 사실 지금은. 그래요. 되도록이면 핵을 줄여야 되고 이런 조건에서 구조조정은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증세를 통해서 복지를 올려야 되는 거고 지금 사실은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돈은 남아 돌아야 부자들한테는 그 돈을 어떻게 복지나 또는 구조조정에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은 그건 안 된다거든요. 그러면 이 구조조정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되면 이제 경제는 더 나빠지겠죠. 그게 분명히 대선에는 유리해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긴 한데 그 과정에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음을 좀 바로 잡아서 설령 정권 교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1년 7개월 동안 그래도 정부나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 특히 민생을 생각하는 올바른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래서 참여연대 평가서에도 보면 새누리당에게도 계속 변화를 주문하자, 소통을 더 하자 이런 노력을 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더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이 바람직한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새누리당을 압박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굴복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굴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벌써 저항하겠죠. 새누리당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면 뭐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지가 정확히 드러나도록 정치적으로 드러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조중동하고 종편도 무섭게 돌아섰더라고요. 지금 계속 박근혜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세상이 이렇구나. 동아일보 헤드라인 제목이 이거예요. 새누리당 고문들 박근혜 때문에 졌다. 선거 졌다. 헤드라인이. 아예 박근혜 니 때문에 선거 졌으니까 니 책임져라. 니가 바뀌든지. 이런 협박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아니,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저는 뭐 경제를 잘 모르지만 방금 정쌤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 대기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은 더 심각하게 지금 위기를 많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이익 기반한 의견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거죠. 새누리당이 아무튼 거듭나길 바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전환을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 전환을 촉구해 보면서요. 자, 두 번째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김종인 체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생님?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선거 결과나 김종인 체제. 김종인 추대로는 물 건너간 건가요? 느낌은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글쎄요. 아직은 뭐 그 당 내부 사정이야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유권자들도 정당 정치를 볼 때 좀 리얼 버전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정당들에 있어서 당권을 누가 갖느냐는
그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권 경쟁을 두고 어떻게 할 건가를 그들이 싸우는 거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비두면 되는데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하느라고 20대 국회 운영에서 어쨌든 원내 총선에서 일당이 된 거지 않습니까? 원내 일당으로서 이 지금 시급한 사회 경제적인 의제들에 대해서 플랜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내비둔 상태에서 열심히 당권만 싸우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뭐 안에서 당권 경쟁을 하든 말든 간에 20대 국회 운영에 대한 플랜은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당권 경쟁에 대해서 너무 막 정쟁만 일삼는다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인정을 해주되 비전을 내놓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요구를 하자. 그게 사실 이번에 이제 제가 뭐 어딘가에서도 표현을 했지만 지금 대표가 원하는 의석보다 훨씬 더 많이 얻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 뭐 플랜을 내놓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 못지않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기반도 굉장히 취약하다. 왜냐하면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지만요. 특히 이제 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이 호남 지역에 지지했던 유권자들 중에 상당 부분 이탈하기도 했지만 신규 유입자도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투표한 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쇼킹한 건데 새누리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10명 중에 6명이 좋아서 투표했어요. 네, 이 당이 좋아서 의석을 더 많이 얻으면 좋겠다. 그래서 투표를 했다고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명 중에서 또 한 2.5명 정도는 뭐 그렇게 좋아하는 정당은 없지만 그나마 나아서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최선이든 차선이든 간에 포지티브하게 한 거예요. 근데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보면 한 40% 정도만 좋아서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10명 기준으로 한 2.5명이나 3명 정도는 내가 싫어하는 정당이 의석을 얻는 걸 막으려고 투표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정당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당 못지않게 민주당도 굉장히 긴장해야 될 시점이다. 이게 지금 현재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의 표가 이 절반 이상은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다면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한 2주 지난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약간 그런 건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은데 좀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당연히 선거 끝나고 의제를 선점하긴 했죠. 그러니까 구조조정과 같은 그렇죠. 그건 뭐 하나 과거에는 야당이 이제 건드리길 꺼려하는 의제를 던진 건 잘 했는데 어떻게 과연 그 방법에 대해서 내부의 이 합의라 당론이라는 게 도대체 있는 건지가 이제 의문인 거죠. 다들 이제 노동자 걱정은 하는데 이 안에서 보면은 얘기하는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가령 어떤 사람은 가령 의료 민영화에 찬성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서비스 민영화라든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종인 대표는 이 독일 독일 경제에 대해서 좀 그쪽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정부가 갖고 올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빨리 더민주가 방향을 정하고 국민의당의 의견을 묻고 정의당하고 같이 야당의 의견을 조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이 구조조정 국면에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경제적으로도 얘들이 또 잘하네. 전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합의를 해도 대통령이 거부를 해버릴 건데 분명히 대안을 제시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제 실정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는 똑같잖아요. 자기는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대안을 제시했고 그게 더 설득력이 있으면 경제에 관해서도 훨씬 더 야당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뭐 정의당도 그렇고 사실 민주당도 경제에 관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대안을 제시하기 아주 좋은 어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어떤 문제냐면요. 방금 이제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서의 의견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민주당 입장에 있어서는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데 선거 직전에 사실 그 문재인 전 대표는 어쨌든 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1년의 정책들을 표방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든 뭐 했기 때문에 이 당시 이제 그 당을 바라봤던 유권자들은 어쨌든 그 정책 노선이나 패키지를 가지고 상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 당이 일당이 되거나 뭐 원내에서 주요한 자리를 가지면 이런 정책을 할 거다. 근데 선거 직전에 갑자기 이제 대표가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분이 선거 이 캠페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저게 저당의 집단적 견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의 합의된 의견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회의를 줄 수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그 구조조정이나 이런 문제를 던지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저게 저 당대표 혼자 생각인지 아니면 저 당의 의원들 수준에서라도 합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이 되게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굉장히 불안한 지점들이에요. 유권자들이 보면 의견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내일 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그러니까요. 예.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내용이 있는 거고요. 예. 대선 때는 기각됐어요. 민주당 내에서. 제가 예. 그때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정책 기조가 됐어요. 됐잖아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김종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임금이 올라가고 노조가 강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노조에 가서 쓸데없는 데 관여하지 그렇죠. 말고 니네 임금이나 신경 쓰지 다른 전체 거시적인 문제는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노총까지 가셔가지고. 네. 그 얘기는 소득주도 성장론 모르고 또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경제를 다 알고 있고 현실 경제를 아는데 이 모르는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투를 보면은 그렇다면은 도대체 민주당의 지금 경제 정책 기조가 뭔가에 대해서 누구나 의문을 가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부에서도 그렇고 다른 야당과도 토론을 해서 현재의 어떤 위기를 벗어나는 법 그리고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조국 교수가 참주정이라고 그랬던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돌아온 짜르. 예, 귀족정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이분이 민주적이지 않은 분은 확실해요. 남의 의견을 듣고 모아서 자기 의견과 다르더라도 이 공동의 여론을 갖다 형성하는 능력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뭐 다른 당 이야기지만은 모시고 왔으니까 또 뭐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내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제3자 보기에도. 근데 이분이 근데 약간 독특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는 대표가 누가 되느냐보다 도대체 더 민주라는 데가 정책 기조가 있는 건지 지금 위기에서 빠져나갈 방법에 대해서 의원들이 합의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모든 의원들이 그거를 갖다가 각 상임이다 또는 대중을 만날 때 설득할 그럴 거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저도 그게 동의하는 게요. 좀 더 확대돼서 야 3당이 그게 합의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니까 그 당의 당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가 보다 유권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원내 일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헤매면은 그분들의 문제로 그치면 상관없는데 마치 왜 새누리당이 헤매고 정부가 헤매고 유권자가 피해보듯이 그분들이 지금 뭐 원내 4당 5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1당이란 말입니다. 근데 계속 정책 노선을 가지고 헤매게 되면은 결국은 그 여파로 피해보는 건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진짜. 확실히 이 이미지 벗어나야 돼요. 왜 누군가 더민주는 자영업자 연합체라고 네트워크라고 지금 다 300분의 1당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지. 그들이 합의하는 어떤 게 있는 건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항상 선거할 때는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선거가 지나고 나면 그런 게 없는 것 같다라는 특히 지금은 이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저도 기억하기는 지난 총선 때는 막 유종일 교수님 등등을 막 모셔가지고 경제민주화 119위원회라고 이름도 잘 지어가지고 막 몰아치다가 막상 총선 후에 만든 건 경제민주화위원회는 해체하고요.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라고 만들었어요. 그 유능한 경제민주화로 이렇게 확 느낌이 다르잖아요. 벌써 경제민주화는 뭔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비정규직들 위해서 뭔가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갑을 문제 해결하고 유능한 경제정당 하면 딱 느낌에 어떤 성장 전략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성장을 도외시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두 분이 말씀하셔서 저도 그때 느낀 게 이 정당이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있구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구나 이런 느낌은 확실히 저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는 뭐 추대 이런 거를 물론 뭐 본인 생각 안 한다고 하지만 그거 이전에 본인이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인 분명히 그분이 하신 거 많죠. 특히 이제 전두환 시대나 노태우 시대에 이 복지를 도입하고 이 독일식인 것들을 도입하고 사실 독일이 위에서 복지가 내려간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꿈꾸는 거거든요. 강력한 어떤 대통령이 본인을 지지해주면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한 오산입니다. 세상 많이 바뀌었고 제가 보기에 경제 잘 모르세요. 그런데 또 같이 들어간 분들은 보면 이건 신고전파 개혁자론자들이에요. 시장주의자, 시장에 맡기자주의자. 최은열 교수님 뿐만 아니라 주진영 씨나 뭐 다 주진영 신고전파 개혁론자들인데 그 내부에서도 사실은 일치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경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뭐 지금 뭐 만든다고 하긴 했는데 좀 뭐 의원들끼리 또는 거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아무튼 걱정이 굉장히 많고 야당이 잘해야지 대선도 좋은 결과. 그러니까 뭐 야당이 좋은 결과를 떠나 말한 게 아니라 우리 민중들에게 정권 교체라는 선물이 올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서북경 선생이나 정태님 두 분 다 그런 것을 정책적 갈피를 잡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내놓고 이렇게 갖고 노력을 하는 걸 주문해 주셨던 것 같고요. 제가 오랜만에 우리 서복경 교수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옛날은 아닌데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굉장히 신중해졌어요. 아니, 총선 전에는 좀 거침없이 평가를 해주셨어요. 중요한데 총선 후에 오히려 유동성이 오히려 증가됐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이 조금 더 신중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잘 정치를 모르니까 오히려 막 말하게 되는데 진짜 우리 경제도 안 좋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다음 대선에는 진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지도자도 리더도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어떤 힘을 가지고 그걸 개혁을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야당들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나오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네. 그래서 서북근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정당 득표로 보면 70% 정도인데 44석 오버했다. 이거 진짜 이거 사고다 일종의. 그러니까 선생님이 근심 걱정이 많다는 게 드러나요. 그 전에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실 선거 전망에서 많은 정책자들이나 여론조사 기관이 다 틀려가지고 이런 부분 더 그래서 신중해 주신 것도 있으실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대한민국 유권자 앞에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 하나랑 아주 걱정스러운 시나리오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근데 굉장히 걱정되는 시나리오를 미리 얘기를 해서 초를 치거나 이래서 될 문제는 아닌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우는 1990년에 3당 합당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17대 총선으로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서 원내 일당이 됐다가 열린우리당 17대 공중분해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원내 일당에 있을 때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권자들이 일당을 만들긴 했는데 일당이 된 정당은 자기가 왜 일당이 됐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열린우리당도 보면은 계속 그 공중분해될 때까지 내부의 노선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정리를 못하고 분해가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 정당이 뭐 실패를 했거나 말았거나 그건 그분들이 뭐 뒤집어 쓰고 책임을 지면 되는데 문제는 그때 열린우리당의 등장으로 어떤 새로운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고 기대를 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이 그렇게 공중분해가 되면서 그 당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기대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로부터 철수했고요. 그러니까 투표도 안 하고 그다음에 정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냉소하고 그다음에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2007년 대선에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정부하고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노선은 굉장히 달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엄청나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극에서 극으로 스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이 유권자들의 상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감을 주고 더 크게 이분들을 정치로부터 철수시키고 이런 나쁜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1990년에 3당 합당 경험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유권자가 이제 사당을 만들어 줬잖아요. 예. 사당을 만들때 인위적으로 이게 3당이 통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 당을 지지했던 이 세대별 또는 지역별 또는 이 이념적 지향별 이런 유권자들이 막 혼선이 엄청나게 와버렸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PK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권위주의 시기 동안에 야당의 대표 주자로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그분의 친구들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3당 합당을 선택을 하고 나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뭐 호랑이 잡으러 굴에 들어갔겠지. 하고 이제 하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에 아주 다른 경쟁적인 정당의 씨가 말라버리면서 그 말하자면 지역 일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정치로부터 쫙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지역에서 한 당만 되는 체제로 남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이제 이 유권자들에 대해서 또 한 번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나쁜 경험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재밌는데요. 신중 모드 서복균 교수를 위해서 제가 한마디 더 붙이면 그 3당 합당이 가능했던 건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YS. 예. 사실은 먼저 DJ한테 접근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욕망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뭐 두 분 다 신중하지만은 청취자들이 눈치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뜻밖의 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옛날 열린우리당의 재판이 될까봐 걱정과 근심과 지적과 감시가 필요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국민의당이 여기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이 4월 25일 날 연립정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거든요. 새누리당까지 포함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새누리당하고 국민의당이 한편에 대해서 대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견도 나오는 건데. 네, 그 조건은 대선 후보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선이 목표라는 안철수 후보님도 계시니까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그런 걱정 또는 해석. 어쨌든 민의는 왜곡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새누리당이 싫어서 국민의당으로 가는 분들도 많은데 다시 합치려고 그럴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희 방송은 무슨 전쟁이 방송은 아니고 또 저희가 무슨 고도의 정치 분석 방송은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세간에서 시민들이나 참여연대 회원들이 저에게 주신 우려나 의견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거예요. 아, 그런 해석이 있으시겠다. 아니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과연 그런 구성의 정부가 현재의 위기 특히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위기를 극복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또는 보수 쪽 사람들 쭉 끌어와서 과연 지금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인 재벌 체제를 뭐 안철수 의원 본인은 재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특히 이제 벤처 입장에서 비판을 합니다만 과연 이 재벌 개혁이라든가 또는 경제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연립 정부의 성격이 문제가 되겠죠. 예, 좋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1년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섣부른 예측은 지금이 예측이 아니에요. 심하겠지만 근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재벌 이야기 하셨으니까 이제 국민의당 이야기 할 건데 이분이 재벌 체제를 비판하는 건 맞아요. 저도 여러 번 토론에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몇 번 나눠봤어요. 근데 한 번도 비정규직 중소상공인 또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 강하게 발언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중소기업의 기회를 빼앗는다. 중소기업으로 가야 될 자원이 대기업으로 너무 몰린다. 그다음에 한 번 실패한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 이 이야기는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도 의미가 있으시죠. 한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것도 매우 중요한데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경제민주화나 양극화 해소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저소득층들에 대한 골고루 어떻게 이 온기가 전달돼서 내수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극복하는 그런 비전까지는 못 나오더라고요. 그건 어떤 한계가 있으셔서 아무래도 경험이 없겠죠. 그리고 주위의 참모들도 그쪽이 없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의 직접적인 경험은 벤처 회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벤처 회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거나 하면 그 안에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이고 노동시간 뭐 이런 거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중소기업만 살아나면 그 노동자들도 다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중소기업 생태계가 살아나면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건 하청 단가라든가 이런 문제 해결되면 분명히 노동자들의 처지도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노동자들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의 세력화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때 그게 가능한 거지. 그 대통령만 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설입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 밑에만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설득력 있는데. 서비스 뭐 안철수 대표의 정책적 비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니까 거기까지 하더라도 국민의당의 진로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걱정이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동안 보여준 새정치란 미명이었는데 새정치의 모습 못 보여줬고 특히 호남에 가서 호남 민초들이 선택한 건 존중하지만 국민의당 세력이 가서 지역주의 선동한 것은 대단한 잘못이라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분위기가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 우리 국민의당의 어떤 진로 제가 엄연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국민의당이 이번에 저력을 보여준 거거든요. 저력이 있고 국민의 30% 가까이가 사실 호남에서는 지역구를 석권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구가 거의 안 나왔지만 그래도 정당 투표는 꽤 나왔거든요. 보면 분명히 1, 2당에 실망한 민심이 제4당인 정의당으로 안 가고 3당으로 몰렸다는 건데 그걸 엄연하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비판적 지식인들이나 진보 또 심사단체도 막 국민의당 요구하는 사람 많거든요. 필요상으로. 저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근데 다만 진로가 매우 불투명하고 전체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나 한국 사회 발전 이런 걱정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은 국민의당에 대한 멘트를 몇 번 하셨더라고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뺀 나머지 여집합이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색깔이 아직도 불분명하다 이렇게도 읽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의당이 잘 살아남았으면 참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인데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첫 번째 선거 국면에서부터 제가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선거 때 유권자한테 준 메시지가 나는 1, 2당이 아닌 또는 양당 체제를 극복한 것이 필요하다. 이까지는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거기에는 호응을 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1당도 아닌 2당도 아닌 국민의당이 있고 이게 뭐냐라는 거는 이제부터 대답을 내놔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게 뭐 1.5당일 수도 있고 그렇죠. 1.8당일 수도 있고 1.2당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무엇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답을 내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는 이유가 저는 사실 이 국민의당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정책 기조로 봤을 때 이 굉장히 어떤 그 시장 약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거나 적극적으로 보호나 방어를 하거나 이런 정책을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시장에서 어떤 공정거래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 정도 수준이라도 저는 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새누리당이 굉장히 헤매잖아요. 정책 기조가 불분명하고 상당 기간 되들어가게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이 그 위치를 선점을 하면 적어도 새누리당이 좀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이 정당들이 유권자를 대표한다는 거는 한 정당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대표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다른 입장을 얘기하면서 경쟁하면서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의당이 그 위치를 제대로만 포지셔닝을 하고 선점을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당하고 경쟁을 하면서 어쨌든 유권자의 지지를 더 받아야 되니까 좀 더 진보적인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기기도 할 거고요.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못하면 이 정의당의 경우가 유권자의 지지를 더 받으면서 그쪽 영역을 대표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이 약자를 대표하지 아니한 것의 문제보다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간에 명료하게 하고 포지셔닝 해라. 그래야 경쟁하는 다른 당들도 이 포지션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포지셔닝은 지금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표방을 다 이제 한꺼번에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개혁적 보수는 보이는 것 같아요. 김성식 의원이라든가 이상돈 교수도 이번에 의원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예, 그럼 이상돈 의원 뭐 이런 사람이 보이는데 예. 합리적 진보는 도대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아까 지금 뭐 천정배?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노동자라든가 또는 중소기업 자체의 어떤 세력화에 대한 의식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치에서는 분명히 그 국민들의 그런 생각을 지금 반영해서 인기를 얻은 게 있는데 정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 이전에 정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수는 줄여야 되고 뭔가 정치적인 타협 그리고 서로 합의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낭비나 무슨 시궁창에서 벌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개혁을 얘기하는 걸 보면 대부분 정치를 줄이는 쪽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정치에 관한 또는 민주주의에 관해서 예.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선 투표제 얘기한 건 물론 본인의 미래와 관련해서 이슈를 제기했지만 굉장히 적절한 시간에 했고 관철시키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반정치의 정치다 해서 지적을 많이 받긴 했는데 한편 국민의당 우리 서복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이 또 사실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는 국민의당이 밉다 하신 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 국민의당이 또 좋은 정책 기조를 몇 개라도 공정한 시장이라도 투명한 시장이라도 정의로운 시장 이제 우리 뭐 장하성 교수나 최입의 당선자 이분들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국민의당 분들이 그거라도 잘 되면 한국 사회에 엄청 보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복경 선생님 말씀 그것이 잘 국민의당이 해주는 게 한국 정치나 사회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함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공감이 되고 선생님 말씀하실 때 몇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국민의당에 있는 분. 천정배 의원, 우리 최입의 당선자, 박주연 당선자분들은 사실 저희랑 예전부터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 또는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번 이렇게 교감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시민사회단체들이나. 부디 잘 됐으면 좋겠다. 다만 정책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 진로는 여전히 불투명한 거 아닌가요? 일단 살아남아서 정책을 잘해줄 하는 바람은 저도 똑같은 것 같고요. 그런 정책을. 우려는 있죠. 왜냐하면 사실 지난 30년 동안 이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요. 아예 이제 이 뭐 민주노동당이나 뭐 이렇게 지금 정의당이죠. 이쪽에 이제 그쪽은 뭐냐면은 이 기존 두 개의 정당이 아니고 제3당으로 새로 이 기반을 끌고 들어온 정당이죠. 근데 그런 경우 말고 이 두 당 사이에 포지셔닝을 했던 정당 중에 살아남은 당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이 양당 사이의 긴장감이 굉장히 그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을 많이 갖는다라는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특히 이제 역대 정당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유력한 대선 후보가 대선 출마를 핵심 목표로 하는 정당들이 많았잖아요. 예컨대 정주영 씨의 통일국민당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정몽중 씨의 국민승리 21. 21도 아니 국민통합 21. 예, 21도 있었고. 별걸 다 기억해. 국민승리 21은 민주노동당 전신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혼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국민통합 21도 있었고 뭐 문국현 씨 창조한국당부터 시작을 해서 이 유력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결성이 됐던 제3당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되게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민주적 정당 운영 또는 이제 정당이 정치 집단으로 기능을 하기 이전에 소멸되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에 대한 인기로 대충 모였다가 모였을 대선 결과 안 뿐만 좋으면 아니라 바로 해산하고. 예, 그러니까 이 유력 후보의 어떤 대중적 지지도나 이런 쪽에 많이 기대해 있다가 그리고 또 유력 대선 후보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내가 끌고 가는 당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어떤 집단적인 이 합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운영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내부에 갈등이 생기면 아주 파국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집단으로 유지가 되려면은 갈등이 있어도 내부에 적절히 타협하고 양보하고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개 이런 유력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한 당에서는 이 타협의 문화가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반기를 들면 그냥 깨지거나 이런 방식의 문제 해결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이제 그걸 넘어설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관건이죠.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왜냐면은 그동안 간철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막 분당을 하고 고집 부려갖고 강철수가 됐고 야 이게 통하는가를 이번에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간철수에서 강철수로. 근데 그게 대단히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내에서도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좀 걱정이 됩니다. 안철수 왕당파들이 나머지 세력들을 배제한다 이런 지적은 뭐 많이 나오니까 거기까지만 하죠. 뭐 아무튼간 국민의당이 1, 2당의 실망한 민심들을 적절히 반영해서 건강한 자극을 주는 건 의미가 있는데 그걸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잘 유지할지 한편 또 정치적으로도 정당으로서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으로서 최소한 기본을 갖출지 아니면 대선 전후에서 그냥 사라질지 굉장히 불투명하다. 전체적으로 지적들이 있으신가요?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확 바꿀 수는 없겠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있는 게 맞느냐라는 걸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은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좌파 돌풍이 일어나고 왼쪽으로 있는 아래로 많이 가잖아요. 예. 안철수 대표님도 샌더스 통계를 여러 번 내셨어요. 뭐가 비슷한지 뭐가 있다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슷하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 코빈하고 샌더스 주먹도 너무 천천히 쥐었어요. 샌더스는 진짜 분노의 주먹을 높이 들었는데 안철수 대표님은 약간 어정쩡하게 주먹을 쥐더라고요. 그거하고는 안 되죠. 한국이 불평등이라는 면에서 미국에 못지 않거든요. 또 문제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포지셔닝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총선 결과 분석해보고 지난주에는 정한울 선생님의 약간 민심 여론 분석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결과에 기반해서 저희는 사당 체제라고 부르자고요. 어쨌든 정의당 플러스 진보정당도 10% 정도 득표를 했으니까 이 사당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시민사회단체들도 사실상 이제 19대 국회 마무리, 20대 국회 초기 대응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정치 참여나 대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뭘 잘하면 좋을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이렇게 두 분의 좀 지혜로운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뭐 지금부터 대선 시민연대를 지금부터 만들까요? 저희 정태인 선생님은 총선 내시 잘했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니 오늘은 방송에 나와서요. 좀 전에 총선 내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탄압이거든요. 그래서 14명 무려 최소 14명이 고발. 입을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구속넷으로 하시든가. 아니요.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시민단체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바로 시민단체들이 그 이익을 반영하는 시민들 일반의 그 굉장히 위험한 상태 같기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쪽으로 가라고 야 3당한테 압력을 가하는 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책 의제라든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같은 뭐 가이드라인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 넘어가면 안 될 선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3당한테 요구하고 3당의 합의를 요청하는 일이 지금 가장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쌍용차처럼 폭력적인 구조조정은 안 된다는 거죠. 폭력적이고 과도한.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그런 상황은 안 벌어지는데 지금 이 채권단하고 또는 정부하고 이 마구 이제 칼질을 하게 되고 노동자들은 굉장히 이제 진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시적으로도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그렇게 갑자기 되면 다른 좀 괜찮은 기업들도 전부 구조조정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졸제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내년에는 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야당들한테 이 얘기를 최소한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뭐 입이 하고 계시겠죠. 그게 지금 저희 경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참여연대에서 전성인 교수님이라는 이렇게 경제학자 선생님들 같이 지금 구조조정 또는 양적 완화 뭐 이런 것 전부 다 공부 모임도 하고 대응도 저희가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 3야당의 경제 참모들을 불러서 같이 토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하고 또 그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서 합의안을 시민단체가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참파대선은 최근에 구조조정 논란, 그다음에 뭐 양적 완화 문제 이걸로 전성인 선생님, 정태인 선생님 이렇게 해서 좀 심층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네, 뭐 하시죠. 그다음에 또 경제개혁연대는 최근에 나온 입장이 보면 구조조정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듯한. 아니 지금 경제학자 중에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구조조정이냐죠. 과잉 중복 투자나 굉장히 경영 실패를 많이 실패도 했죠.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근데 사실은 잘못도 없는 노동자들이 모두 전가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여태까지 구조조정은 그런 식으로 됐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자꾸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저희는 단호하게 반대잖아요.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근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 이게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걸 제시를 하고, 3야당이 합의하고,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순서까지 가야 되겠죠. 예. 정치 여러분, 아무튼 바로 저희들이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한국경제 논란 해보고, 이 서북규 선생님, 오늘, 저번에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셨고, 오늘은 정태근 선생님 말처럼 약간 신중모드인데, 이해를 했어요.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야당이 압승했다고 웃을 일만 아닌, 또 야당이.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선거 전이었죠? 그렇죠. 그때는 선거에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뭐, 영향을 미칠 때 별로 없으니까. 야당이 잘못하면 민심이 바로 요동쳐서 오히려 대선 때는 또 야당이 심판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런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 것이며 오로지 민생경제 이슈 해결에 나서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은 1년 반 사이에 천지개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민심도 그럼요. 예. 선생님도 이렇게 마무리 말씀 겸 뭐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주문도 좋습니다. 아니 뭐 딱히 그런 건 아닌데요. 일단은 그 국회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더 이상 이제 이 대통령 보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도 좀 말이 통하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이 국회를 대상으로 한 이 공익 로비 좀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 한편으로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이 시민단체들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저는 좀 이 정책을 바꿔라 이 정책을 하라. 라고 좀 내용을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제가 좀 답답한 담론이 뭐냐면 소통해라. 뭐 이런 건데요. 그 왜 저기 대통령이 이제 뭐 그 저기 언론사 불러가지고 간담회도 하신다 그러고 뭐 기자간담회 하면 질문 안 받았는데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고. 분위기 발전했네요. 네, 뭐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 속으로 어떤 정책 기조에 대해서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는데 언론사 부장단 만나고 뭐 기자들이 묻는 말에 대답 몇 마디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이 바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통의 리더십이라든지 소통하라든지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된 담론인 것 같다. 오히려 그냥 명료하게 지금 양적 완화 기조 폐기해라. 뭐 그 서민 증세 기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전반적으로 조세 부분 내에서 조정해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정책 전환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게 생산적이지. 그런 리더십 자체 또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저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런 불만이 있죠. 있고 분명히 평가가 있는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 절실한 거는 변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워서 투표하러 나간 것보다 제 생각에는 현재 여러 가지 이유를 견디기 힘든 현실에 대한 변화 욕구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라는 얘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지금 상황에서 임기 얼마 안 남은 대통령을 심판하면 뭐 할 것이며 그렇겠습니까? 예. 아,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정책은 재벌 대기업들만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확 바꿔라. 명료하게 접근하고 심판에 따라 좋아할 거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심판의 민심은 변화를 열망하는 거니까 그 변화에 내용을 말해야죠. 시민운동도 화답해서 같이 발맞춰 나가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선생님 아무튼 오늘 청취자들께서도 참조할 만한 많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시민사회 운동도 남은 진짜 한 1년 반 동안 대선에서 뭐 저희는 반드시 정권 개전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위해서도 야당이 또 시민사단체들이 대분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으로 또 준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다음에는 또 정태근 선생님이랑 경제 구조조정 이슈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